미국 MIT 대학교 세계 최고의 교통 및 도시계획 전문가로 알려진 마이클 러셀 교수가 한국의 도로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30년 교수 경력 동안 전 세계 46개국의 교통 시스템을 연구해 왔지만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그의 모든 이론과 경험을 뒤흔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입니다라고 말하며 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과 유럽의 교통 전문가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인프라의 숨겨진 기능들. 그가 발견한 한국 도로와 지하철의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사연을 시작합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감동세계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 도시계획학과의 마이클 러셀 교수입니다. 30년간 교통공학과 도시 인프라를 연구해왔고 전 세계 도시들의 교통 시스템을 분석하는 것이 제 전문 분야죠. 하버드와 MIT의 공동 연구팀을 이끌며 미래 도시 인프라 모델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오랫동안 미국의 교통 및 도시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왔습니다. 물론 유럽의 대중교통과 일본의 철도 시스템이 훌륭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미국의 거대한 고속도로망과 도시 인프라가 갖는 전략적 가치는 다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다고 믿어왔죠. 특히 국가 안보와 연결된 도시 설계 측면에서 미국의 접근법이 가장 앞서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작년 봄, 저는 서울대학교의 초청으로 도시 인프라와 국가 안보라는 주제의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서는 그저 역동적인 아시아 국가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빠르게 성장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것이 교통과 도시, 인프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크게 관심이 없었죠. 사실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도 한국의 도시 시스템은 일본이나 중국의 축소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도심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었어요. 완벽하게 정비된 도로망, 최신 기술이 적용된 통합교통 시스템, 그리고 도로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시설물들. 이 모든 것이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항상 사용하는 기준이 있어요. 공항에서 도심으로 가는 도로의 퀄리티와 효율성을 보면 그 국가의 인프라 수준을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거든요. 베이징의 공항 고속도로는 웅장하지만 실용성이 떨어지고 도쿄는 정확하지만 너무 복잡하죠. 런던과 뉴욕은 오래되고 낡았고요. 그런데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와 고속도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완벽에 가까웠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횡단보도였습니다. LED 조명이 바닥에 설치되어 있었고 신호가 바뀔 때마다 빛의 패턴이 바뀌는 것이었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건너는 사람들을 위한 바닥 경고등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건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을 흡수하듯 바라봤습니다. 도로 위에 설치된 수많은 센서와 카메라, 정보 패널들.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택시 기사는 제가 외국인임을 알아채고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한국 오셨어요? 우리 도로 어때요? 그가 물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입니다. 특히 교통 시스템이 매우 체계적으로 보이네요. 제가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랑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 도로는 세계 최고예요. 특히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어 항상 최적의 경로를 안내해줍니다. 교통사고가 나도 몇 분 안에 모든 내비가 새 경로를 계산하죠. 호텔에 짐을 풀고 다음 날
서울대학교 교통공학과 김민수 교수가 저를 위해 특별한 투어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러셀 교수님, 서울의 교통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 보시겠어요? 우리 지하철부터 시작해 볼까요? 김 교수는 웃으며 제안했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뉴욕이나 보스턴의 지하철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지하철 구조였어요. 미국의 지하철은 보통 지하 몇 미터까지 내려가나요? 김 교수가 물었습니다. 보통 10에서 15미터 정도요. 깊어봐야 20미터 정도죠. 제가 대답했어요. 그렇군요. 서울의 일부 지하철역은 최대 50미터까지 내려갑니다. 특히 강북 지역의 일부 역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김 교수는 지하철 설계도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 깊이와 두꺼운 콘크리트 벽은 단순한 지하철이 아니에요. 전시에는 대규모 방공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벙커버스터급 폭탄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죠. 저는 그의 말에 의아했습니다. 정말요? 지하철을 그런 용도로 설계한다는 발상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러셀 교수님, 한국은 기술적으로 아직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휴전 상태일 뿐이죠. 서울이 북한 국경에서 불과 40km 거리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설계는 필수적이었어요. 김 교수의 설명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미국에서 보는 지하철 시스템은 단순한 대중교통 수단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말을 잇지 못하고 주변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터널의 두께, 환기 시스템, 비상대피로 이중 출구 구조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지하철이 아니라 거대한 지하 요새군요. 맞습니다. 특히 강북 지역의 지하철역들은 유사시 수십만 명의 시민을 수용할 수 있는 방공호로 전환됩니다. 서울 시민들은 어느 위치에 있든 5분 이내에 이런 대피 시설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죠. 김 교수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지하철의 환기 시스템은 화생방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공기 정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외부와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밀폐 기능도 있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제가 연구해온 도시 설계의 패러다임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나와 우리는 서울의 주요 간선도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이 도로의 특별한 점을 아시겠어요? 김 교수가 올림픽대로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는 도로의 폭과 포장 상태를 살펴보았지만 특별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넓고 잘 정비되어 있네요. 제가 답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 도로의 일부 구간은 유사시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아세요? 경부고속도로의 일부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교수의 말에 저는 도로를 다시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제서야 도로의 직선 구간과 두께, 그리고 주변 시설물 배치가 눈에 들어왔어요. 미국의 고속도로 중에도 그런 용도로 설계된 구간이 있긴 하지만 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설계를 보는 건 처음입니다. 오후에는 서울의 주거지역을 둘러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지나면서 김 교수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 지역의 오래된 아파트들은 재미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1970에서 80년대 지어진 일부 아파트는 유사시 방어 요새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옥상에 기관총 진지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물이 있고 각 층마다 방어선이 형성될 수 있게 계단과 복도가 설계되었죠. 설마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잠깐만요. 저 아파트 단지를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차에서 내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정말 옥상에는 특이한 구조물들이 있었고 건물의 모서리에는 전망이 좋은 위치에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게 사실입니다. 김 교수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압구정 아파트나 이런 오래된 아파트들을 보면 군사적 목적을 고려한 설계 요소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물론 요즘 지어지는 현대 아파트들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재난 대피에 유리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죠. 그럼 그 당시 이 아파트들을 설계할 때 군 관계자들이 참여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도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했어요.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민간 건물도 유사시 방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설계했죠. 이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국가방위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김 교수의 설명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성이 아파트 거주자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지는 않나요? 제가 궁금해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설계 요소들은 매우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거주자들은 그 군사적 목적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넓은 발코니는 좋은 전망과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유사시에는 방어 진지로 활용될 수 있죠. 지하 주차장은 평소에는 주차 공간이지만 필요시에는 대피소로 전환됩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이러한 안보적 특성을 염두에 두고 일상생활 공간을 설계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접근법이에요. 우리는 군사시설과 민간시설을 철저히 분리합니다. 그건 미국이 본토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달라요. 서울 시민들은 6.25 전쟁 중에 도시가 2번이나 점령당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기억은 우리의 도시 계획에 깊이 새겨져 있어요. 김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도시 인프라에 이렇게까지 반영될 수 있다니. 다음 날, 우리는 서울의 교통관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월에는 서울 전역의 교통 흐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AI 시스템이 교통 신호를 자동으로 조절하고 있었어요. 이곳은 서울통합교통관제센터입니다. 서울시 전역의 모든 신호등과 교통 시스템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죠. 관제센터 책임자인 박 부장이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박 부장은 메인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도시 전체의 교통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교통 체증이 발생하면 AI가 자동으로 주변 신호 체계를 조정해 교통 흐름을 최적화합니다.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미국의 많은 도시들도 교통 관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이 정도로 통합되고 자동화된 시스템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의 다목적성입니다. 박 부장이 다른 스크린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상 상황에서 대피 경로를 신속하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진이나 화재 또는 다른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미리 설정된 대피 계획에 따라 신호 체계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박 부장은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서 가상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자 시스템은 즉시 주변 도로의 신호를 조정하여 대피 차량들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녹색파가 형성되었습니다. 도로의 전자 표지판들도 자동으로 대피 메시지를 표시했죠. 대피 경로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테러나 전쟁 같은 상황에서 시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서울의 모든 주요 도로는 비상 상황에 맞춰 흐름이 재조정될 수 있어요. 이건 2천만 인구의 메가시티에서 필수적인 기능이죠. 저는 이러한 시스템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의 교통 관제 시스템도 첨단 기술을 사용하지만 그것은 주로 교통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이처럼 안보와 민간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설계한 접근법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김 교수와 함께 한강변을 따라 걸으면서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다리들을 보세요. 한국 전쟁 이후 재건된 대부분의 한강 다리들은 유사시 폭파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적군의 진격을 막기 위한 조치죠. 저는 한강의 주요 다리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인가요? 평화로운 도시에 그런 극단적인 조치가. 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여기 잠수교를 보세요. 김 교수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다리는 특이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일반 다리처럼 기능하지만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 물에 잠기도록 설계되었죠. 이것도 사실은 군사적 목적이 있습니다. 유사시 적의 도하를 막으면서도 완전히 파괴되지 않아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주요 한강 다리들의 교각에는 폭약 설치 지점이 미리 설계되어 있습니다. 물론 평상시에는 볼 수 없지만 필요할 때 신속하게 폭파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준비되어 있죠. 김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상 조치들이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지는 않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런 세부 사항을 모릅니다. 알더라도 그냥 당연하게 여기죠. 한국인들에게 안보는 일상의 일부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런 방어적 요소들이 평소에는 시민들의 일상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튼튼하고 안전한 인프라를 제공하죠.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도시 인프라를 단순히 효율성과 편의성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던 제 시각이 크게 확장되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경험은 아직 남아있었죠. 컨퍼런스 마지막 날, 김 교수는 저를 남산 서울타워로 초대했습니다. 서울의 파노라마를 감상하며 그는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러셀 교수님, 이제 서울의 도시 구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의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서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거대한 요새와 같아요. 전쟁과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면서도 일상적인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놀라운 시스템이죠. 미국이나 유럽의 도시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입니다. 김 교수는 서울 전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서울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조선시대부터 풍수지리적으로 방어에 유리한 분지 형태의 땅을 수도로 삼았고 현대에 와서도 그 지형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죠. 정말 흥미롭군요. 미국의 많은 도시들은 평지에 건설되었고 방어보다는 상업과 교통의 편의성을 우선시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서울의 다양한 대피 계획입니다. 유사시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동하는 대규모 대피 경로가 미리 설정되어 있고 시민들은 정기적으로 이에 대한 훈련을 받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대피 훈련이 일반적인가요? 김 교수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미국에서는 화재 대피나 토네이도 대피 정도만 훈련하죠. 전시 대피 훈련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미국 본토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거의 받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9.11 테러 이후로 도시 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긴 했어요. 김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건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발전시킨 것이죠. 하지만 교수님께 보여드릴 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나요? 저는 호기심에 찬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교수는 저를 서울 외곽의 한 시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한국 국방부가 운영하는 도시 방어 시뮬레이션 센터였어요. 이곳은 서울과 같은 메가시티에서의 도시 전투와 방어 전략을 연구하는 시설입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입구에서 우리는 보안 검색을 받았고 방문자 배지를 받았습니다. 내부는 마치 미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첨단 기술로 가득한 공간에서 군인들과 민간 연구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센터는 201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최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군사작전을 위한 시설이었지만 점차 도시계획과 민간 방제 시스템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죠. 센터 내부에 들어서자
몇몇 군 장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러셀 교수님, 미국 육군도 최근 메가시티 작전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한 장교가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서의 경험 이후로 미군도 도심지 전투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있어요. 특히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작전은 전통적인 전장과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그보다 훨씬 앞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최 대령이 자부심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서울 방어는 항상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였으니까요.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최전방 도시입니다. 이런 상황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죠. 그들은 서울의 3D 모델을 보여주며 도시 구조가 어떻게 방어 체계로 활용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고층 건물들, 지하철 네트워크,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심지어 아파트 단지의 배치까지도 모두 전략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어요. 서울은 유사시 2천만 시민을 보호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구조로 발전해왔습니다. 장교가 자부심을 갖고 말했습니다. 그때 김 교수가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러셀 교수님, 미국 국방부에서는 서울과 같은 초대형 도시를 침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계산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솔직히 답했습니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면 기밀일 테니 정확히는 모르지만 도시 전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대 메가시티를 완전히 점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도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저희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을 침공하는 데 필요한 병력과 자원은 침략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장교의 자신감 넘치는 설명을 들으며 저는 도시 계획과 국가 안보가 이토록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시뮬레이션 센터를 나온 후 김 교수와 저는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의 도시 인프라에 대해서요. 김 교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대답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제가 30년간 연구해온 도시 계획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 교통체계가 단순히 사람과 물자를 이동시키는 것을 넘어 국가 생존의 핵심 요소로 기능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에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도로 설계의 군사적 요소가 통합되어 있으면서도 일상적인 기능에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도로 공학자들은 이런 접근법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에게는 필요에 의한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적 경험이 이런 도시 설계를 필요로 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설계가 단순히 군사적 목적만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동일한 시스템이 활용됩니다. 어떤 면에서요? 김 교수가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서구의 도시 계획은 효율성, 미관, 편의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안보는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되죠. 하지만 서울은 다릅니다. 안보와 생존이 도시 설계의 핵심 원칙으로 통합되어 있으면서도 일상적인 기능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김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우리의 역사와 지정학적 현실 때문입니다. 한국은 수천 년 동안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해야 했어요. 그 경험이 우리의 도시 설계에 반영된 것이죠.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미국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영토에서 전쟁을 치르지 본토에서는 거의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요. 대화를 이어가던 중 김 교수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러셀 교수님, 다음 학기에 MIT와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위기 대응형 도시 설계 과정을 개설하면 어떨까요? 양국의 학생들이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서울에서의 경험을 정리하기 위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은 제 연구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계시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가정들이 무너졌고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열렸어요. 미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즉시 연구팀을 소집하고 서울에서의 발견을 공유했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시스템이 효과적일까? 그건 군사 독재 시대의 유산이 아닌가? 그 같은 질문들이 쏟아졌죠. 저 역시 한국에 가기 전에는 비슷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집한 데이터와 사진, 동영상 자료를 보여주자 동료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접근법이야. 미국에도 적용 가능한 요소들이 있어. 연구실은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 후 몇 개월 동안 우리 연구팀은 한국의 도시 방제 및 안보 시스템을 더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국토안보부와 국방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죠. 서울 모델 안보와 도시 기능의 통합적 접근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같은 자연재해 이후 미국 내에서도 도시 인프라와 재난 대응 시스템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구는 그 논의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한국은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 발전시킨 시스템을 자연재해와 테러와 같은 다른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였죠. 김 교수와는 정기적으로 화상회의를 통해 공동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MIT와 서울대학교 간의 공동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되었어요. 미국 학생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접근법이 더 실용적이고 통합적이에요. 우리가 배운 이론과는 다른 패러다임이지만 실제로는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1년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미 육군 공병대와 국토안보부의 대표들과 함께였죠. 우리는 서울의 도시 인프라를 더 깊이 연구하고 그 원리를 미국의 도시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탐색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우리의 관심에 크게 고무되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시스템이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영감을 준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미국에서 배우기만 했는데 이제는 서로가 배우는 관계가 되었네요. 이 두 번째 방문에서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과 재난 대응 시스템의 통합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의 하이라이트는 송도 스마트시티 견학이었습니다. 인천 송도는 처음부터 스마트시티로 설계된 곳으로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통합 시스템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송도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스마트시티 중 하나입니다. 안내를 맡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이 국장이 설명했습니다. 모든 건물과 시설이 IoT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도시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죠. 저는 송도의 통합관제센터를 둘러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시의 모든 시스템 교통, 전력, 수도, 쓰레기 처리, 보안이 한 곳에서 모니터링되고 제어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효율성을 넘어선 혁신입니다. 도시 관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접근법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안전과 재난 대응 시스템이었습니다. 송도에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위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다층적 방어 체계가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화재, 홍수, 지진은 물론이고 테러나 생화학 공격까지 고려한 시스템이었죠. 우리의 목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국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송도의 모든 건물은 자체 비상전력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지하에는 대피소가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공공공간은 유사시 응급의료시설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보스턴의 도시 계획에 한국의 원리를 적용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미국과 한국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었지만 기본 원칙은 동일했습니다. 평시에는 편리하게, 위기 시에는 안전하게, 이것이 한국에서 배운 핵심 원칙이었죠. 보스턴의 도로망과 지하철 시스템을 재평가하면서 제 시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교통 흐름과 효율성만 고려했다면 이제는 재난, 대피, 구조활동, 물자, 공급 등의 요소도 함께 분석하게 되었어요. 이 도로는 대피로로 충분한가? 이 지하철역은 대규모 대피소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 통신 시스템은 비상시에도 작동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저를 과도하게 안보를 의식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이클, 우리는 미국이야. 서울처럼 직접적인 군사 위협에 노출된 도시가 아니라고.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특수해. 그들의 접근법이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 저는 그런 비판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미국과 한국의 상황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군사적 측면만이 아니에요. 한국의 통합적 접근법은 자연재해, 테러, 대규모 사고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이건 어떤 도시에도 필요한 요소죠. 결국 2023년 허리케인 일라이저가 뉴잉글랜드 지역을 강타했을 때 상황이 달라졌어요. 보스턴의 일부 지역이 침수되고 도로와 교통 시스템이 마비되었죠. 전력 공급이 끊기고 통신망이 불안정해지면서 도시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우리 연구팀이 한국 모델을 기반으로 제안한 비상 대응 계획이 실제로 활용되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 흐름을 재조정하고 도시 곳곳에 비상 전력과 통신을 공급하는 한국식 다중 백업 시스템이 효과를 발휘했죠. 한국 모델이 보스턴을 구했다는 지역 신문의 헤드라인은 저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시 기능을 빠르게 회복하는데 한국에서 배운 원칙들이 큰 역할을 한 것이죠. 지금 저는 미국 전역의 도시들의 한국식 통합 인프라 시스템을 소개하기 위해 강연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리케인,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도시들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마이애미, 뉴올리언스 같은 도시들에서 이미 한국 모델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일부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저는 서울에서 열린 국제도시 안전 컨퍼런스에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공개적으로 한국의 도시 계획자들과 엔지니어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제 연설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단순히 또 다른 아시아 도시를 보러 온 서구학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문은 제 학문적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은 역경을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분단과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 인프라를 구축했어요. 그리고 그 경험과 지혜는 이제 전 세계 다른 도시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설 도중 저는 보스턴 허리케인 당시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원칙들이 실제로 미국의 도시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라 위기 대응에 대한 철학과 접근법의 공유였습니다. 평시에는 편리하게, 위기 시에는 안전하게라는 한국적 원칙이 보스턴 시민들의 생명을 구했고 도시의 신속한 회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특히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의 도시 설계자들이 보여준 창의성입니다. 군사적 필요성과 일상적 기능성을 완벽하게 조화시킨 접근법은 전 세계 도시 계획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안전과 편의성 둘 다 최고 수준으로 달성했죠. 저는 이제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미국과 세계, 각국의 도시들에 전파하는 일에 제 학문적 경력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에 진 빚을 갚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설을 마치자 컨퍼런스 참석자들은 기립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김 교수는 그 자리에서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서울의 도시 계획을 담은 역사적인 도면과 문서들이었죠. 이건 단순한 기술 자료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존 의지와 창의성이 담긴 유산입니다. 이제 이 지식이 전 세계에 퍼져 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더 나은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랍니다. 저는 그 선물을 받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교수가, 그것도 세계 최고 대학의 교수가 이렇게 감동할 수 있다는 것이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은 제 학문적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도시 인프라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저는 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시는 단순한 건물과 도로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민들의 삶과 안전을,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생명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도시들은 세계에서 가장 진화된 생명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저 또 하나의 아시아 도시를 보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떠날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도시와 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가르쳐 주었고 그것은 제 남은 학문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MIT 대학의 마이클 러셀 교수가 한국의 인프라 시스템에 깊은 감명을 받고 미국의 도시 설계에 한국의 원칙을 도입하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네요. 여러분의 댓글은 감동세계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동세계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동세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